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두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청와대 소식에서 두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사의를 표명한 수석 비서관 일부 교체, 또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두 가지를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후임 인사 발표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윤도한, 김혜숙 수석의 교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시적 유임인지 아니면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교체가 될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순차적 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무수석을 포함한 소폭 개각은 이미 2, 3주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것인데 네. 지난번에 민정수석의 부동산 매각건으로 강력한 그 민심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일단 전원 사임이라고 하는 강수를 둬서 또 국민들의 어떤 그 분노한 민심에 대해서 일단 답을 한 거고요. 일단 소폭 애초에 준비했던 소폭 개편부터 시작해서 단계적 개편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초반기, 중반기를 거쳐서 종반기란 말이죠. 초반기는 창업의 시기라고 하고 또 중반기는 도약의 시기라고 한다면 중반기에는 어쨌든 총선거를 통해서 일정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기반은 만들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마무리 시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성과를 내야 하는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도 필요하고 또 지지를 통해서 성과도 만들어내고 또 성과가 또 지지로 이어지는 그래서 임기 만리가 평탄하게 어떤 국민적인 지지 속에서 성과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이어지는 그런 소임을 다할 수 있는 3기 비서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모진 개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6명이 일괄 첫 사표를 냈는데 어쨌든 반쪽 개편에 그치면서 효과가 반감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가 유심히 봤던 것은 왜 지난 7일 날, 지난주에 7일 날 한참 비 오는 시점에 비 와서 장마철인데 왜 저렇게 6명이서 일괄 사표를 냈을까 타이밍, 그러니까 시점이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예. 보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밖에서도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만 결국은 뭐 노영민 실장하고 김조원 뭐 당시 지금으로 봐서 전수석인데 민정수석 간에 갈등이 있었다 이런 내부 갈등설이 이제 나오니까 아하 그런 일이 있어서 대통령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장하고 더 자신의 친구인 민정수석이 다투는 마당에 뭐 화도 나시고 하니까 사표를 뭐 제가 볼 때는 실장한테 다 사표 받으시라고 했겠죠. 아니면은 그런 눈치를 채고 아마 노영민 실장에서 다 사표 냅시다 이렇게 해서 됐는데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하고 몇 분만 이렇게 해서 정리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된 건데, 느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5년의 임기, 60개월 가운데 지금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지나고 이제 20개월 남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쫓기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조급해 하는구나. 6명이나 되는 사람들 사표 받아가지고 정리할 정도로 뭐가 잘 안 풀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거는 아시는 대로 지금 뭐 결정적인 것은 부동산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뭐 인천국제공항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것에서 대통령이 보기에는 언짢은 거죠. 이렇게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에 저는 조바심의 발로라고 보고 결국은 뭐 제가 볼 때는 8월 달 때 당에 민주당이 전당되고 있고 하니까 순차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 개각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아마 후반기 진용을 당정청 진용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두 분 다 후속 인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이제 종반기에 접어든 만큼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후속 인사를 봤을 때 최재성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기용이 됐습니다. 사선 의원이잖아요. 정무수석이 사선의 중진이 기용된 것도 처음이고 또 최 전 의원이 지금 친문 강성 인사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지로 저희가 보면 될까요? 글쎄 뭐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번 청와대 개편은 이제 그전부터 예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임기를 갖다가 그 3분의 1씩 나눠서 볼 때 한 20개월씩 하면 그러니까 1기, 2기, 3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임기가 진행되는 것인데 예. 네.
8월 달에 아마 당정청 개편을 갖다 하겠다는 애초 시나리오도 있었고 아마 늦으면은 뭐 12월 달 이 정도 되지 않겠냐 하는 그래서 뭐 굳이 지금 대통령이 쫓겨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마지막 임기 마무리를 잘하기 위한 새로운 팀을 갖다 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와대에서는 그 모든 보고에는 반드시 정무수석의 코멘트가 있어야 합니다. 정무적 판단을 갖다가 거쳐야지만 대통령이 결재를 갖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정무팀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실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강성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야 관계는 원내 대표가 하는 겁니다. 청와대 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정부 수석에게 보통 또 기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수석은 디자인을 하는 거죠. 디자인. 전체적으로 지금 정치는 지지 세력을 최대화하고 반대 세력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지금 임기 마무리 갖다 잘 마무리하려면 지지 세력을 최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령 부동산 문제랄지 검찰 문제랄지 대야 관계랄지 이런 문제에서의 전국 전체의 디자인. 이것이 정무수석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강성이냐 아니냐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임기 말기에 그러면 다중의 국민을 갖다가 포용하기 위해서는 외부자들을 갖다 기용을 해서 민심을 갖다 좀 다스려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갖다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권력의 메커니즘은 잘 모르는 얘기고요. 권력은 특히 후반기에 갈수록 흔히 또 순장조라고 하잖아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마무리하려는 그런 결심이 서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임기를 갖다가 절반을 지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속속들이 꿰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그 국정 철학을 갖다 확실하게 뒷받침할 만한 그 내부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확실한 내부자인 최재성 의원을 갖다가 기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순장조 참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순장조인 비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에는 신임 김정호 민정수석이 발탁이 됐습니다. 감사원 출신인데 최근 여권에서 좀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압박용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김정호 신임 민정수석을 잘 모릅니다. 몰라서 제가 뭐 판단하기 뭐 한데 최재형 현재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갖고 있는 불편함은 여러 차례 노출됐잖아요. 공개적으로 표출도 했고 민주당 여당 의원들께서 여러 차례 공박을 했고 그 출발은 바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이었잖아요. 이렇게 월성고리 1호기의 그 폐쇄 과정에서 보여줬던 일련의 과정이 전부 다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현 감사원장과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졌던 건데 저는 뭐 중국 이번에 민정수석이 그런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마 거기에도 아마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앞에 제가 이제 최재성 의원은 제가 뭐 18대 19대 저하고 뭐 당은 달랐습니다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뚝심이 있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정치적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무수석은 우리 민병래 의원도 겪어보셨습니다만 보통 초선 아니면 재선 의원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사선에 무게가 있는 사람을 갖다 놓은 게 그만큼 뭔가 지금 노영민 실장 외에 어떤 앵커 가운데 중간 역할을 하는 센 사람이 그립이 센 사람 다시 말하면 당과 청 또는 당과 정부 청와대와 정부 이 사이에서 뭔가 할 만한 굵직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판단에 데려다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런데 그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죠. 최근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마지막까지 떠나는 모습을 두고도 말이 조금 많아서 수석 보좌관 회의 인사발표 브리핑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나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이게 처신을 두고 계속해서 뒷말이 나오는 상황 이 자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비서실장하고 다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이제 가짜 뉴스라고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조명받기보다는 새로 출발하는 사람이 조명받게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떠나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약간의 불미스러운 점도 있었는데
떠나는 사람이 더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피해 주는 것이 최소화해 주는 것이 청와대에 대한 예의고 새로 오는 사람에 대한 예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번에 후임 민정수석이나 시민사회수석은 잘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수석은 이제 그 전에 주로 일반 인권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시민사회수석을 갖다가 기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후 담당 비서관을 갖다 기용한 거 이건 굉장히 새로운 것이라고 봐요. 우리 그린 뉴딜을 갖다 채용하는데 채택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쪽의 시민사회와 어떤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정수석을 3번 다 비검찰로 기용했다고 하는 것도 일관성이 있어 보이고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때로는 밉게 보일 수도 있고 눈에 가시일 수도 있지만 정해진 임기를 마치게 하는 거 그런 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헌법 정신 혹은 법률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신임 수석 내정자들이 공교롭게 모두 1주택자 아니면 무주택자이거든요. 이것 역시 좀 청와대에서 고려를 하고 발탁을 했다고 보십니까? 검증을 할 때는 그 A부터 Z까지 다 살펴봐야 하겠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 기준이 있을 것이고 이번 일을 통해서 불거진 국민적 관심이 더 높은 사회적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이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주택일 경우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주택 정책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수하고 또 다주택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가고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고 임대인에게는 적절한 임대료를 또 임차인에게는 주거 보장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메신저 중에 하나인 청와대 참모진들 그리고 정부의 당국자들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기조에 맞춰서 자기 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번에 그런 기준이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 또 청와대에서 나온 소식 중에 하나 눈길을 끌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의 그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효과 부분이었는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네. 진단을 했습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이 또 좀 비판하기도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 뭐 것 야당 같아요. 입장이라기보다는 상식적으로 본다면 대통령의 결국은 안정의 기준 그러니까 안정 기준이 뭔지 그리고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느낄 수밖에 인식의 기준이라면 대통령과 일반 국민의 인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에 보더라도 이른바 6월, 7월, 8월 4일 날 대책 나온 이후에 보면은 계속 전세 물량이 준다, 전세값은 올라간다, 집값은 뛴다는 게 이른바 보수 신문, 그러니까 뭐 조선중앙동아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신문도 그런 매 똑같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이걸 안정적이라 하니 그러면 안정의 기준이 뭐냐? 저는 좀 현실감하고는 일반 고개를 갸우뚱글 수밖에 없겠다. 대통령께서 이제 선의로 해석하자면 안정될 겁니다라고 자신감을 불어넣는까지는 좋을지 몰라도 일반 고개를 갸우뚱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신문이나 텔레비도 안 보시나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론 청취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 선한 의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들 전세 월세 사는 분들한테 한 2년 길게는 4년간은 안정적으로 좀 걱정 없이 하도록 한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통하려면 집값이 많이 안 올라야 되잖아. 왜냐하면은 전세를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내 집을 갖고 싶다는 게 인간적인 욕망일 텐데 그거는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렇다든지 이런 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임차인들, 전월세 사는 사람들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내 집 가질 기회는 더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해서 못하기 때문에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님의 어떤 그런 답변이나 정부 측의 이런 대안 제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시장만 혼란되고 불안하다는 게 지금 실정이란 말입니다. 네. 민 의원께서는 이런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아울러서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걸 두고도 이게 그만큼 부동산 대책 실효성 제고를 하겠다라는 의지로도 읽히지만 유례없는 기구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까지 좀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거 복지를 주로 강조해왔죠. 근데 주거 정의는 그전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개념 같아요.
이거는 이제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회수를 하겠다. 다주택에 대해서는 매물을 내놓도록 하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우리 한 500조 넘는 그 전세 자금, 그 갭 투자, 또 전체 3,000조 되는 그 유동성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감독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부동산 시장 관리 감독 기구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네. 또 한국형 갭 투자랄지 또 전세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랄지 이런 것도 사실은 세계적으로 역시. 유례를 갖다 찾기 예.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들이 출자를 해서 특수법인 형태의 금융감독원을 만들지만 아마 이것은 그 정부 내 뭐 구세청이랄지 경찰청이랄지 특별사법관들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상시적 감독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비춰지고요. 팩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7월달, 8월달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7월달까지는 상승한 거 맞습니다. 뭐 감정원 통계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8월달에 들어서는 진정세에 들어섰던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진정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시적인 것이냐, 근본적으로 지금 정부의 7, 8월달 종합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흐름 자체가 바뀐 거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거냐, 그래서 시장에 먹힌 거냐. 과거에는 다주택이 노말이었고 임대인보다 임차인의 지위가 우월적인 것이 노말이었는데 예. 이제 그런 노말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뉴노말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노말이 작동하고 있는지는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경제적 심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심리적 안정, 그러니까 패닉 바잉 이런 것들 갖다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강조해서 하신 말씀으로도 이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당 문제도 조금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해 현장을 찾을 때 통합당이 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홍수 피해가 큰 지역에 먼저 가서 수해 복구 현장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또 좀 민생에 더 다가가고 또 영남 정당이라는 그런 틀을 깨고 외연 확장을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노력을 더 많이 자주 더 강도 높게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뭐 전반적으로 여론 추세를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 잇따른 정책적 실책 그리고 능력 부족임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다지 이렇게 야당으로 이익이 가진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야당 당신들은 그럼 준비가 돼 있느냐? 믿을만 하냐는 답에 대해서는 야당이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겨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서 그나마 중심을 잡고 어떻게 보면 방향을 좀 제대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보여지는 거고 사실은 호남에 이게 뭐 거의 말만 전국 정당이었지 미래통합당이 지난번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후보를 거의 안 냈거나 못 냈거나 의미 없는 그런 득표를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호남 쪽에 예. 말이죠. 그러면서 전국 정당이 아니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뭐 다행히 뭐 아까 뉴스를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구리에서 1박 2일 하면서 땀 많이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연세 드신 김종인 위원장도 어제 갔던 것 같고 또 이번에는 19일 날 보니까 5.18 묘지도 간다 하니 이런 게 모든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아하 이제 정신 차리고 야당이 뭘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준다면 그 믿음을 준다면 야당이 또 더 설 수 있는 거고 야당이 또 바로 서야 여당도 긴장하고 정부도 긴장해서 말 그대로 여야가 좀 나란히 가면서 정부와 나라가 좋아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야당이 더 분발해야 되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긴 하지만 지금 여야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연합뉴스 TV가 소재한 동네 이름이 뭐죠? 저희가 지금 수성동입니다. 예. 구 주소지네요. 예. 제가 그 통합당이 잘 되려면 청운동을 해야 하고 또 민주당이 잘 되려면 신사동을 해야 한다는 말 같은 몇 달 전부터 했어요. 청운동이란 말은 이제 통합당이 청년 정당이 돼야 한다.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한다. 맨날 이렇게 극우 보수 유튜브 같은 노래 나지 말고 그다음에 동은 동진 정책을 해야 한다. 전국 정당화가 돼야 한다.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강령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한 3개월 전부터 했는데 세 번째 거는 이제 반영이 됐더라고요. 예. 지금 뭐 아마 호남 가서 땀 흘리는 것도 그런 거 일환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이제 신사동, 뉴딜, 그린 뉴딜을 잘해야 되고 4차 산업혁명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본 정신 아니겠습니까? 포용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정신이겠죠. 정치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반대 세력을 최소화하고 지지 세력을 최대화하는 기술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 촛불 민심, 촛불 정국에 기대해서 올라갔던 때하고 지금 이 정부가 출범해서 3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하고는 상당히 달라졌어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커다란 기반 위에 떠 있을 때에 비해서 이제 자기 실력을 평가받는 거죠.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실제 득표율은 49%였습니다. 통합당은 41%였어요. 근데 우리가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승자 독식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의석수에 있어서는 과잉 비례된 측면이 있어요. 네. 그거 갖다 자기 실력이고 자기 지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은 실제는 우리가 이제 보수하고 진보가 대체로 한 5대5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네. 그런 점에서 한번 겸손하게 다시 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선거 우리 이제 국회 운영상.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준 거란 말이에요. 고속도로에 올려준 거란 말이죠. 고속도로에는 최대 속도, 최저 속도, 제한 속도 표지판이 있는데 민심의 고속도로는 그게 안 보여요. 네. 그래서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병두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